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을 넘긴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이 나이쯤 먹으니 나이를 허투루 먹은 건 아닌지 남들만큼이나 제 인생에도 차곡차곡 이야기들이 쌓이더군요. 말주변은 없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의사인 아버지와 교육자 집안 출신 어머니 모두 성격에 모난 데 없이 유순한 분들이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도 주어진 제 환경에 만족하면서 부모님 속 크게 썩이지 않고 자랐어요. 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한 편이고 대학 생활도 성실히 한 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유난스럽지는 않으셨지만 늘 제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게 받아가며 착한 딸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반이 된 시기에 부모님께서 선자리를 권유하셨을 때에도 딱히 거부감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요즘 아가씨들이야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결혼할 사람도 스스로 고르는 게 당연하지만 저 결혼할 때만 해도 아직 부모님들이 먼저 신랑감을 고르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때까지 부모님들이 제게 해주셨던 것들이 저에게도 늘 좋은 선택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어련히 괜찮은 분을 골라주셨겠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개천용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장남으로 밑에 둘 있던 동생은 어려서 잃고 홀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한몸에 받으며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 기반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자기 머리 하나만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거라곤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람답게 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의 두 눈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반이 될 때까지 변변찮게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던 제가 보기에도 남편의 외관은 꽤나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 있는 눈빛과 멀끔한 생김새에 첫 만남에서도 제법 호감이 갔습니다. 동시에 부모님께서 왜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셨는지도 이해가 갔어요.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의사가 되었으니 이제 돈도 적지 않게 벌게 될 것이고 홀어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다른 딸린 형제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 버는 족족 밑빠진 독이 될 일도 없을 테였죠. 집안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저희 집이 유복한 편이니 제 입장에서는 괜찮은 신랑감을, 남편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미래의 탄탄대로가 되어줄 든든한 처가를 얻을 수 있는 서로에게 꽤 나쁘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자신감 넘치는 남편과는 다르게 연신 제 부모님께 고개를 조아리며 송구스러워 하셨습니다. 그간 없는 집에서 하나 남은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셨을 시어머니의 노고를 떠올리니 이제는 조금 더 어깨 펴시고 사셔도 괜찮을 텐데 앞으로 내가 좋은 것 많이 드시게 하며 잘해드려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은 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 남편과 오롯이 둘만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외동딸인 제가 시집을 갔으니 얼른 손자를 보고 싶으셨던지 은근히 기대를 하셨지만 아직 저와 남편은 젊었고 아이가 급하다는 생각이 딱히 들지도 않아 굳이 아이 갖기를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남편의 고향집에 머무르시며 드물게 저희 집에 오실 때에도 길게 머물지 않으셨어요. 먼저 시집간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쥐뿔도 없는 집안이라도 아들 가진 유세를 그렇게나 떤다고들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잘난 아들을 제게 보내놓고도 유세라고는 부릴 줄을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있는 집 자식인 저를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잠깐 집에 머무르실 때에도 혹시나 제가 수고스럽진 않을지 늘 마음을 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실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쓰여 잠깐 계시는 동안이라도 좋은 것 보여드리고 맛있는 것 드시게 하겠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자 웬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김수철 선생님 댁 맞나요?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이내 뚜뚜뚜 전화가 끊어지고 공허한 신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전화가 끊겼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런 전화가 왔다는 것도 잊어버릴 무렵 또다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분명 상대방이 수화기를 들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대답이 없으시면 이만 끊겠습니다. 대꾸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지만 그러고도 며칠 새 비슷한 전화가 수차례 걸려오자 조금 무서운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만 가지 심란한 생각들을 떠올려가며 기억을 더듬어가자 문득 왜 모르는 여자가 남편을 찾는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저 말없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라는 물증은 없었지만 어쩐지 감히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집에 전화를 걸어놓고 말도 하지 않으면서 먼저 끊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양복 재킷을 벗던 남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짐짓 침착한 어투로 제게 물었습니다. 잘못 걸었겠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며칠 새 그런 전화가 몇 통이나 왔는지 몰라요. 남편은 딱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일전에 웬 여자에게서 당신을 찾는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짐작가는 사람 없어요? 내가 당신 말고 아는 여자가 어딨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대답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으로부터 짐작가는 여자에 대한 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대답이 오히려 제 의심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의심이 확신이 된 건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와의 식사 약속에 가기 위해 나선 집 대문 맞은편 전봇대 뒤에 웬 젊은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 땡볕 아래에서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던 모양인지 여자는 땀 범벅이었습니다.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낯빛이 회색빛으로 질렸습니다. 순간 짐작했습니다. 아, 저 여자구나.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한 번은 그 여자를 만나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다가가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엇겁같이 느껴졌습니다.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일 수 없어 근처의 찻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자는 자기가 먼저 찾아왔는데도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고 제 앞에서 물만 벌컥벌컥 들이켜댔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뗐죠. 저희 남편 때문에 오신 건가요? 여자가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여자를 저는 그제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행색이 남루하긴 했지만 여자는 제법 애떼고 예쁘장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유행의 여자를 좋아했던 건가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꼭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게 앙심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그간 두려워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여자 쪽에서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그리 꺼림칙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몰래 저희 남편 만나고 있나요? 제 말에 여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자가 겁먹은 얼굴로 더듬더듬 이어간 말을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고향에 살고 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딸인 여자는 간신히 여자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공장에 취직해 밤에는 여성 야학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방학 중 잠깐 고향에 내려와 야학 선생으로 봉사하는 선생님과 학생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군요. 비슷한 환경에서도 서울까지 유학을 가서 의대생이 된 남편이 순진한 시골 아가씨 눈에 얼마나 멋진 남자로 비춰졌을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남편은 여자에게 늘 친절하고 유머가 넘쳤으며 여자가 마음을 빼앗긴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만남은 남편의 방학이 끝나며 끝을 맺었습니다. 여자에겐 연애였지만 남편에게는 그저 학교를 벗어난 짧은 기간 동안의 유희일 뿐이었으니까요. 여자는 뒤늦게 자신이 농락당했음을 깨달았지만 가진 것 없는 시골 아가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 후 남자를 다시 볼 수는 없었지만 남자의 어머니가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계셨기에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한 달이 건너 남자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전화를 건 건가요? 당신을 배신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나 궁금해서요? 여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이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으리라는 의심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의심만 하던 것과 당사자에게 확인 사살을 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더군요. 커피잔을 쥔 손이 덜덜 떨려 손잡이에서 황급히 손을 떼어냈습니다. 남편도 알아요? 네. 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남편의 수상했던 반응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모든 상황이 실에 엮인 듯 순식간에 짜맞춰져 갔습니다. 불륜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게 혼외자가 있다는 걸 알아서 나온 행동이었구나. 남편이 아이 키우는 걸 도와줬나요? 그러자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선생님은 한 번도 가까이서 뵌 적이 없어요. 전화로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는데 그게 내 애인지 어떻게 확신하냐며 아이 낳고 한 번은 병원 근처로 찾아가 본 적도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가버리셨어요.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여자의 입에서는 이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칠 것 같은 정신을 간신히 붙잡으며 저는 여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언젠가요?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기 전인가요? 그 이후인가요? 제가 찾아간 게 결혼하시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은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어요. 만날 때마다 늘 장난스럽고 대화가 넘쳤던 남편을 떠올리니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이미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티 하나 내지 않고 이 결혼을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아연에 있는 제 앞에서 여자는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천지인 고향에서 아이를 낳을 순 없어서 외지로 나와 아이를 낳긴 했는데 결혼도 않고 아이 낳은 여자라고 일구하기도 쉽지 않고 제가 혼자서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제발 우리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 저희 둘 다 죽어요. 제발 아이 좀 키워주세요. 제발요. 넋이 나간 제 앞에서 이제 여자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름에 북받쳐 꺽꺽 숨까지 넘어가며 우는 여자의 모습에 오히려 제가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꺽꺽 우는 여자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저는 휘적휘적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찻집을 나섰습니다. 죽어도 그 남자가 퇴근해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죠. 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이 없구나, 황망한 기분에 길바닥에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자 저 멀리서 식겁을 하고 달려오는 친정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딸네 집에 전화를 수십 통 걸어도 응답이 없자 무작정 제 집 근처부터 뒤져보셨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딸? 친정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는 딸을 보는 엄마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엄마의 손에 이끌려 친정으로 갔습니다. 꼴이 말이 아닌 두 모녀의 얼굴을 본 아버지도 당황스러운 얼굴이 되었어요. 양쪽에서 쏟아지는 한참의 추궁 끝에 결국 저는 일의 전말을 모두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말을 모두 마쳤을 때 시체처럼 굳어버린 두 분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한참을 굳어 계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눈물도 이야기도 쏟아낼 만큼 쏟아낸 저는 이내 탈진하여 기절한 것 같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후 며칠을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집에 머물렀어요. 남편에게서 따로 연락이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친정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차츰 상태를 회복해 갔습니다. 그러고도 며칠이 더 지나서야 비로소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갈라설 때 갈라서더라도 한 번은 그 남자를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남편을 만나야겠다고 말씀드리자 못마땅한 표정으로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그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으신 모양이셨던지 더는 저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남편이 저를 만나려 해도 중간에서 막으신 모양이었는지 처갓집으로 오라는 연락에 남편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남편의 얼굴은 멍투성이에 찢긴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남편의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된 바로 그날 아버지께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쳐들어가 남편을 박살을 내셨다고 합니다. 잘난 얼굴을 흠씬 두들겨 맞아 볼품없는 꼴이 된 것을 보니 저 낯짝으로 잘도 어린 것을 꼬여냈겠거니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은 남편에게는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꿇어앉아 있어도 제가 말 한마디 붙이지 않자 남자가 먼저 입을 떼었어요. 결혼 전 일이야. 그래서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게서 반응이 없자 남편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당신 만나기 전 일이야. 결혼 후에는 당신 말고 그 누구도 만난 적 없어. 실수야. 맹세코 당신을 기만한 적은 없어. 감히 내 앞에서 기만을 입에 올리다니 그 가증스러운 낯짝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애야. 당신이 만날 일도 없고 앞으로 당신이 낳을 아이만 내 아이야.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제 자식을 2번이나 버린 눈앞의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제가 지난 1년간 함께 살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제 핏줄도 내팽개치는 남자가 저를 사랑해서 이렇게 붙들어 두는 걸까요? 그저 제 출세에 아내의 배경이 필요했던 거겠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눈앞의 남자가 징그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신 그동안 어디서 잤어? 차갑기 짝이 없는 제 말투에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에서 나간 반말에도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야 당연히 우리 집에서. 기가 찼습니다. 하기야 바로 며칠 전 병원에서 제 장인에게 그런 망신을 당했으니 집으로 도망치고 싶기도 했겠죠.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그 집 내 부모님이 나 잘 살라고 주신 집이야. 그런 집에 당신 들이고 싶지 않아. 길게 얼굴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쩔쩔매는 모습이 추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몇 번 더 우는 소리를 했지만 대꾸 없이 냉랭한 제 모습에 결국 자리를 떴습니다. 부모님이 만류하셨지만 저는 그 길로 다시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더는 집을 나와 있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평소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더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친정집으로 저를 보러 온 이후 남편은 몇 번을 더 찾아와 빌고 애원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대로 정말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냐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다가 또다시 비는 지난 과정을 몇 차례 더 반복했습니다. 그리 반짝반짝 보이던 남자가 사실은 별 볼 것 없는 작자였다는 것을 하루하루 더 실감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서서히 정을 떼갔습니다. 갑작스레 새벽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제가 신혼집으로 돌아온 지 3주가 다 되어갔을 시점이었어요. 발신지는 병원이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길을 뚫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건 싸늘하게 식은 남편의 시신이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저 모델을 들이받으며 사고가 났다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만취 상태로 그대로 즉사했다는 경찰과 의료진의 설명에도 이 모든 상황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건 뒤이어 소식을 듣고 응급실에 들어선 친정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분노에 찬 저주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기어이 내 딸 신세를 망쳤다며 가슴을 쥐어뜯던 엄마를 보자 이제야 정말 내가 가부가 되었구나 차츰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차려진 빈소 구석에 멍하니 한참 앉아있으니 정신이 나간 듯한 웬 노파가 휘청휘청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털썩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등 뒤로 포대기를 들쳐맨 사내 아이의 까만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갓 돌을 넘긴 듯 보이는 아이는 엎드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오열하는 제 할머니 등이 답답한지 내려오려고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군요. 순간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악을 쓰다 탈진해 잠시 자리를 비웠던 제 친정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빈소로 돌아오다 사돈의 등에 엎어져 있는 아이를 보곤 그대로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작스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감히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순간 눈을 질끔 감고는 입을 뗐어요. 아이 엄마는요? 시어머니는 곧 죽을 것 같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집 앞에 아이만 놓고 연락도 안 되고.
차마 아이를 제 집 앞에 놓아두지 못하고 시어머니 댁에 두고 사라진 모양이었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노파의 모습에 분노와 측은함이 뒤죽박죽되어 돌아버릴 것 같은 마음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셨어요? 시어머니가 순간 우뚝 굳어버렸습니다. 아, 나는 두 모자 모두에게 농락당했구나. 그간 제게 그리도 숙이고 들어오던 모습이 어려운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구나. 더는 마주치기도 싫어 그 길로 빈소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의 죽음에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남편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양 애처롭게 굴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을 잃었다고 곧 죽을 사람이 되어버린 시어머니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의 모습이 뒤죽박죽이 되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제 자식도 버리고 눈앞의 것을 놓칠까 그리 아등바등 하더니 결국 손에 아무것도 쥔 것 없이 갔구나. 새벽 공기에 차츰 머리가 식어가자 마음도 점점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없는 빈소 구석에 쭈그러든 시어머니와 그 옆에 짧은 사지를 펴고 잠이 든 아이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아이를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쌕쌕거리며 잠든 아이의 양뺨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넋이 나가있던 시어머니가 순간 흠집 놀라 저를 쳐다보았어요. 아이 이름이 뭐예요? 시어머니가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아이 친모가 따로 남겨둔 게 없어서 저는 그냥 아가라고. 이제 더 놀라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말이 없자 시어머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이 가진 걸 알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아들이 싫다고 한사코 질색을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벌 받는다고 천벌 받을 거라고 귀한 댁 따님과 결혼한다고 할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제 연락도 받아주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덜덜 떨리는 노파의 몸이 곧 사라질 듯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에 완전히 원망만 할 수 없는 기분이 들자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 같았어요. 홀로 평화롭게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비로소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문객들도 많이 드나들지 않고 조용히 장례가 마무리된 후 저는 다시 시어머니와 대면했습니다. 아이, 어머님이 키우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신 연세도 적지 않은데 그 형편에 아직 피덩이인 아이를 키워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까지 잃은 마당에 차마 아들의 혼외자를 키워달라는 염치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우 없는 양반은 아니었어요. 아이, 제가 데리고 갈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감히 생각지도 못했겠죠. 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단, 아이 저한테 보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연은 끝난 겁니다. 저는 물론이고 아이랑도 연 끊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면 아이 데려갈게요. 남편의 장례를 마친 뒤 홀로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잠깐 본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남편의 혼외자이니 제 입장에서는 미워해도 이상하지 않을 아이인데 원망의 대상인 아이 부모가 모두 떠나서였을까요? 원망의 화살이 아이에게까지 향하지는 않더군요. 얼마 보지도 않은 아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걸까? 한참을 생각 끝에 저는 결론지었어요. 남편의 아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 부모에게 이름도 받지 못한 채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버림받은 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아이. 이상하게도 그 아이에게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말렸다지만 남편에게 자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하도록 둔 시점에서 제 입장에선 어머니도 공범이에요. 이걸로 어머니와 저 사이의 인연은 정리했으면 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온 순간부터 그 여자아이도 남편 아이도 아닙니다. 제가 아이 키워주길 바라신다면 두 번 다시 저와 제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자식 잃은 부모에게 손자와의 인연까지 끊으시라 말하는 제가 저 스스로도 야멸차게 느껴졌지만 아이를 제외하고 남편과 관련된 모든 인연을 다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한참을 흐느끼셨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제게 보내는 것이 정답임을 알고 있었다는 듯 군말 없이 제 요구를 받아들이셨어요. 아이를 데려오자 제 친정은 뒤집어졌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선 당장 아이를 내보내라 노발대발하셨어요. 어머니는 아예 머리를 싸매고 드러 누우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온 게 아니었기에 친정 부모님과 저의 대치 상태는 길어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죠. 처음 며칠간은 낯선 사람에게 적응하지 못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칭얼거렸지만 울음소리조차 작고 순한 아이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아이를 데려와 급히 구한 베이비시터도 이렇게 순하게 우는 아이는 처음이라며 아이를 예뻐했습니다. 아이는 금방 손을 탔습니다. 며칠 새 제가 익숙해졌는지 제가 안아들어도 울음이 잦아들었고 금세 저와 눈을 맞추며 방실방실 웃는 것이 그간 폭풍같이 휘몰아치던 일련의 사건들에 얼어붙은 제 가슴을 녹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들은 1년 가까이 버티셨지만 결국에는 당신들의 하나뿐인 외동딸의 고집에 져주셨습니다. 저도 저지만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거든요. 아이의 외양은 남편을 닮았지만 성격은 순하고 조용한 것이 남편과는 영 땅판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찻집에서의 대면을 떠올리며 아이의 성격은 제 친모를 닮았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 친부 성정을 닮지 않았다니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몇 날 며칠을 고심해가며 직접 아이 이름을 짓고 제 손으로 손수 먹이고 입히고 재워가며 그렇게 저는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아이는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자랐습니다. 아이가 제게 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아이를 키우는 게 수월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오히려 가끔은 아이가 너무 착한 아이로만 자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애처로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들 시시하기는 했지만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직후 친정아버지가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남편에게 망신을 준 일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 떠나는 등 시끄러운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나이부터 시작해 여러모로 시기상 들어맞지 않으니 제 사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도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걸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겠죠.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 모르게 쉬쉬하다가 아이가 진실을 알고 제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상처받을까봐 염려스러웠습니다. 결국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앞에 앉혀두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은 다른 생각 없이 그저 엄마가 하는 말 그대로만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짐작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구나. 진작 내 입으로 말해줬어야 하는데 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내 새끼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구나. 그간 저에게 말도 못하고 아이 혼자서 끙끙 앓았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무슨 말을 들었을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더는 숨기지 않고 저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사실 그대로만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만 있던 아들은 제 말이 끝나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작 죄송해야 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왜 남겨진 우리만 이렇게 서로에게 미안해야 할까. 끝끝내 아이는 몰랐으면 했던 상처를 마주하며 다시 한번 떠난 남편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아들, 엄마는 그 누구에게도 떠밀리지 않고 엄마 스스로 너의 엄마가 되기를 선택했어. 그건 돌아가신 네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주변 시선 때문도 아니야. 그저 네가 엄마의 아들로 세상에 와줬기 때문에 내가 너의 엄마가 된 것뿐이야. 다른 모든 엄마들이 그런 것처럼. 그건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으면 어떤가요? 제게는 그 무엇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아이인 것을요. 그렇게 아이와 둘이서 부둥켜 안고 얼굴이 퉁퉁 부을 때까지 실컷 울었습니다. 제 품에 꽉 들어차는 아이에게 그 어떤 때보다도 충만함을 느끼며 비로소 그간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머리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부러워시키지 않아도 제 스스로 자기 공부를 찾아서 했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이과 쪽 머리가 좋은 걸로 봐선 아버지 머리를 닮은 모양이었어요. 아이에게 문득 예전 남편의 모습이 보여도 이젠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시간이 흘러 그랬는지 그래도 한때는 반짝이던 기억이던 짧았던 결혼 생활도 담담하게 추억할 수 있게 되었죠. 아이는 살가웠습니다. 그 또래 남자아이들답지 않게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아들이었죠. 가족이라고는 단 둘뿐이니 자연히 둘이 붙어 지내는 시간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가 그날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제잘되는 시간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죠.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치유받고 있구나. 소소하지만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늘 내심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는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자라났습니다. 비록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넌지시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실 때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마다 겸연쩍은 표정을 짓곤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더 뻔뻔하게 아이에게 치대곤 했습니다. 제 성격에 처녀 시절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인데 어느새 그런 행동도 낯짝 두껍게 할 수 있는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가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그러하셨듯 저 또한 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미래를 주고 싶었기에 정신적, 물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런 아이의 심신이 지칠까 둘이서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한창일 아이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아이와 함께 자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늘 그래왔듯 아이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항상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자 사이였기에 이미 아이의 생각은 일찍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적성에도 그쪽이 잘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서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는 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제법 어른 티가 나는 아들은 젊은 남편의 모습을 꼭 닮아있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합격차 발표가 나고 아들은 거뜬한 성적으로 원하던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 더없이 기쁜 날을 함께하면서 그간의 시간들이 떠올라 주책맞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다 엄마가 해준 거야. 이제는 엄마한테 받았던 것들 다 내가 엄마한테 해줄게요. 사랑해요. 제 품에 쏙 안기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엄마를 품에 가둘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커버렸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쉽게만 느껴졌습니다. 내 새끼 고생했다. 장하다 내 새끼. 이렇게 잘 커줘서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너무 고마워. 대학 입학과 동시에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며 아들과 함께 살던 집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함께 살게 된 일에 아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 건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없는 집이 어찌나 휑하게 느껴지던지요. 해질녘에 썰물이 빠지듯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들은 그야말로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당연히 아이 얼굴 한번 보기도 쉽지 않아졌죠. 의대생의 학습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저 몸 상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연락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집에 외롭게 혼자 남겨진 엄마에게 다정한 마음을 써준 거였겠죠. 바쁜 와중에도 첫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내 새끼가 비로소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바쁘고 고단한 일정에 서로 의지가 되어주며 마음이 싹튼 모양입니다. 여자친구 역시 의사 집안의 딸이었어요. 처음 생긴 아들의 여자친구가 궁금한 마음에 밥 한 끼 사주고 싶다며 만난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집에서 사랑 잔뜩 받고 자란 아이 특유의 해맑은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웠습니다. 뭐가 그래도 좋은지 연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가 가득한 아들과 여자친구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참으로 반짝이는 청춘이구나. 내 아이를 저렇게 웃게 해주는 사람이라니 두 사람이 오랫도록 사이좋게 잘 지내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기쁘게도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내내 안정적인 연애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었기에 의대 본과를 졸업하고 두 아이 모두 나란히 의사 면허 취득 후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자 자연히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쁜 근무 중 오픈날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들을 슬쩍 떠봤습니다. 아들, 서연이랑 연애한 지도 이제 제법 오래됐는데 어떻게 결혼 이야기는 따로 해본 적 없어? 아니요. 서연이도 저도 아직 한창 바쁠 때인데 결혼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생각 없어요. 생각보다 아들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단호히 끊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간 아들이 여자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켜봐온 제 입장에선 당연히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런가? 엄마는 당연히 엄마 며느리는 서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가? 엄마가 너무 앞서갔나 보다. 그치? 아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 당장은 연애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나이 먹은 사람의 촌스러운 생각이었나 보다 하고 평소 잘 먹는 반찬을 아들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그렇게 또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법 의사 선생님 태가 났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를 목표로 학업도 병행하고 있었기에 아들 말처럼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좋은 사람도 옆에 있으니 가정을 꾸려서 단란하게 사는 모습도 보고 싶었어요. 넌지시 아들에게 이제 슬슬 결혼을 계획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옆구리를 찔러보았습니다. 아들은 딱히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될 아이를 수년간 지켜보았고 사돈댁 분들께서도 저희 아이와 이미 교류가 있으셨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아이들 결혼에 동의를 한 상태여서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사돈어른 되신 분들도 의사셔서 일전에 건너서 몇 번 뵌 적이 있었어요. 사부인 되실 분은 아직 뵙지 못했었지만 우리 예비 며느리를 저렇게 사랑 가득한 아이로 키워주신 분이니 분명 좋은 분이시겠거니 생각하며 아들과 함께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하신 사돈내외와 인사부터 나눈 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사돈어른은 풍채가 좋고 웃음소리가 시원한 화통한 인상의 호남이셨습니다. 사부인 되실 분은 세련된 인상을 풍기셨어요. 한번 보는 걸로 상대를 다 알 순 없지만 그래도 첫인상이 좋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만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구체적인 결혼 일정 조율보다는 서로의 안부와 신변잡기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었습니다. 이윽고 식사가 얼추 마무리되고 후식이 들어오자 사돈어른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사부인께서 홀로 아들 키워내시느라 그간 노고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부부 둘이서 딸아이 하나 키워내기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정말 존경스럽네요, 사부인. 얼핏 외아들을 홀로 키운 홀어머니의 노고를 치하는 말로 들렸지만 그간 숱하게 겪었던 경험을 통해 단지 그 뜻만이 전부가 아님을 기민하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특유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사돈어른에게도 비쳤거든요. 제가 아들의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일은 어떤 부모에게나 제 살 깎아내어주는 일이겠죠. 과분한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따님이 어쩜 저렇게 생각이 깊고 사랑스러운지 사돈내외께서 이리 잘 키운 딸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저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쑥스러워하시면서도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리시는 사돈어른의 말에 이어 사부인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럼요. 대단한 일이죠. 내 아파 낳은 딸 자식 키우기만도 구만이었는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아들 키우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존경스러워요, 사부인.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돈 내외가 이미 저희 집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거니 짐작은 했지만 어지간해서 제 면전에서 아들과 제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말의 뉘앙스도 표면적으로는 칭찬이었으나 비꼬는 의도가 명백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만 그리 생각한 건 아니었던지 예비 며느리와 사돈어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갑작스레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사부인께서 태연히 말을 이었습니다.
일찍 떠난 남편의 피도 안 섞인 자식 품는다는 게 여자로서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제 입장에선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네요. 아드님이 와중에도 저렇게 훌륭히 장상해 주었으니 얼마나 보람차시겠어요. 그간 고생 많으셨으니 아들 장가 보내시면 자유롭게 편히 사셨으면 좋겠네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 생각하고 이제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엄마! 경악한 예비 며느리가 사부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한마디로 당신 친아들도 아니지 않느냐. 결혼 후 간섭할 생각 말고 각자 인생 살아라. 이런 말을 아주 맵시게 돌려 말한 겁니다. 그래요. 요새 시자 들어간 식구들 두 팔 벌려 좋아라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물며 사위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귀한 딸을 생각하면 사부인 입장에서 제가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새끼잖아요. 제 배 아파 낳은 게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 인정을 받을 수조차 없는 건가 순간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모르는 여자에게 순식간에 아들을 뺏긴 기분이 들어 말문이 턱 막혔죠.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은 거침없이 저희가 있던 룸 문을 제가 앉아있던 의자로 턱 가로막더니 무서운 기세로 다가와 저희 앞에 섰습니다.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굳은 표정으로 예비 며느리에게 폭탄 선언을 한 아들은 이내 노기가 등등한 얼굴로 사부인을 쏘아보며 내뱉었습니다. 결혼을 깰 때 깨더라도 사과는 받아야겠습니다. 제 어머니께 정중하게 똑바로 사과하지 않으시면 오늘 여기서 못 나가십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들 앞에서는 늘 묵묵히 참기만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단호한 아들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그래도 내 새끼만은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사돈어른도 화를 내며 사부인께 사과를 종용했어요. 당신 사부인께 이게 무슨 무례야?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엄마, 나랑 안 이러기로 약속했잖아. 어서 어머니께 사과드려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못할 소리를 했다고? 욱해서 반발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사부인께서도 꼬리를 말고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말을 좀 지나치게 했네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부인이 제게 사과하자 아들은 싸늘하게 시선을 거두곤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들은 제 손을 순식간에 낚아채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울먹이며 저희 뒤를 따라 나왔지만 아들은 그 길로 곧장 저를 차에 태웠어요. 운전하는 내내 굳은 표정인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경사를 앞두고 좋을 말만 들어도 부족할 판에 또다시 아들 가슴에 생채기가 난 건 아닐까 걱정스러우면서도 정말로 아들의 혼사가 엎어질까 조마조마했어요. 네가 나 생각해서 그랬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 모신 자리인데 어른들한테 그런 건 잘못한 거야. 사부인께 사과드리고 서연이랑도 잘 풀어, 응? 걱정 반 꼬질한 반인 제 말을 듣자 아들이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답지 않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 사과 안 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저가 잘못하지 않은 일로도 늘 잘못했다 사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기세에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불어 엄히 말했어요. 아무리 네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셨다 해도 배우자 될 사람의 부모님이야. 어려워하지 못할 망정 그렇게 대해선 절대로 안 돼.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자 아들이 어린 아이처럼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들은 엉엉 울며 어릴 때도 안 하던 생떼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저 잘못하지 않았어요. 사과 안 해요. 잘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 잘할 때도 좀처럼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아들이 아기처럼 소리내어 울자 당황한 저는 그만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간 쌓였던 서름까지 다 털어내는 양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여운 내 새끼, 귀하디 귀한 내 새끼. 그래, 그간 낳아주지도 않은 어미 밑에서 자라며 쌓인 사름이 오죽했겠습니까. 그저 내 아들 가슴에 들 멍까지 나한테 다 넘어왔으면 바라고 또 바라며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눈물을 쏟아낸 뒤 어느 정도 진정한 아들에게서 그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처음 결혼 이야기를 한 건 학부생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간 결혼 이야기에 늘 반응이 없었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속으로는 놀랐지만 잠자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사부인은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혼외자인 걸 걸고 넘어졌다고 해요. 아들은 그동안 비슷한 일을 왕왕 겪어왔기에 자신에게 날을 세우는 것은 넘어갔지만 친어머니도 아닌데 결혼 후에는 시댁이랑은 좀 거리를 뒀으면 한다는 말까지 그냥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우리 엄마한테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너랑 결혼은 못할 것 같다며 결혼 이야기를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결혼 이야기를 미뤄오다 아들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던 사돈어른과 예비 며느리가 사부인께 단단히 다짐을 받아내어 만든 자리가 바로 이 상견례 자리였다는 겁니다. 결혼 안 하겠다는 거 허투루 한 말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말 들으실 이유 없어요. 저한테 가족은 엄마 한 분뿐이에요. 아들의 단호한 말에 미안함과 고마움, 서름 등 5만 가지 감정이 다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일단은 아들을 진정시키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저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돈 내외와 예비 며느리가 양손 무겁게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댁으로 돌아가 여간 부녀에게 들볶인 게 아닌지 겨우 하루 만에 다시 뵌 사부인의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식한테만 눈이 멀어 자식 키우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 말을 했어요. 부디 노여움 푸시고 결혼 무르겠다는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나요? 아무래도 예비 며느리가 초강수를 둔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서운한 마음이 채 가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역시 예비 며느리가 예뻤고 이 혼사리를 깰 생각은 없었기에 대답했습니다. 하나 있는 외동딸 귀하게 키우셨으니 내 자식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거야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사부인, 저한테도 세상에서 제일 제 목숨보다도 더 제 아들이 귀합니다. 데려온 자식이라고 고깝게 보시지 말고 앞으로 부디 아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간곡한 부탁에 사부인은 영 민망한 눈치였습니다. 아들 역시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아들이 여자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저는 이 결혼이 엎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가을날에 치러졌습니다. 비로소 바라던 제 짝과 맺어진 아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저 또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희노애락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 두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지만 그럼에도 온종일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정말이지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어요. 먼저 학가를 제안하는 며느리의 말에 식겁해서 대답했어요. 요즘 시어머니 모시려는 사람이 누가 있다니? 너희 불편해서 안 돼.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희 둘 다 병원 때문에 집에 돌아가기도 힘든데요, 뭘. 저희 둘만 살았다간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굶어 죽을걸요? 저도 살림이라면 젬병이고 가엾다 생각하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하며 살갑게 애교를 떠는 며느리에게 염치 없게도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너희 적응할 동안 딱 1년만 하던 것이 첫 손주가 태어나고 작년에 막내 손녀가 태어나면서 아들 내외는 그대로 저희 집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북적이는 환경에서 살아본 역사가 없는 저로서는 매일매일이 정신없는 하루였지만 덕분에 입에 넣고 굴리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손주 녀석들 재롱 보는 낙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죠. 제 인생에 가장 큰 낙을 가져다준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앞으로의 여생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늙은이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토끼 같은 딸과 셋이 행복하게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제일 통쾌했던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날인데 어찌나 통쾌했던지 저는 이 사건을 여기저기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 소개도 해준다고 제보하라고 하길래 냉큼 왔어요.
그동안 살면서 내가 이런 날이 올까 생각했는데 진짜 오게 되어 신나기도 하고 사실 사연을 쓰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그래도 저한텐 너무 의미 깊고 좋은 일이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에게 너무 통쾌한 일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계시지 않아 아빠와 2살 위 언니와 셋이 살았어요. 엄마가 뭐 집을 나갔거나 아빠와 안 맞아 이혼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파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 나이는 3살이라 너무 어려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저 집에 걸려있던 사진에서만 엄마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아빠한테 듣기로는 아빠와 엄마는 소꿉친구였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아빠는 엄마를 평생 잊지 못하고 계세요. 재혼은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유난히 엄마 얼굴이 많은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니를 차별해 키웠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빠지만 언니와 저는 아빠만큼 이렇게 동등하게 딸들을 대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얘기할 정도로 서로 사랑을 더 받았다고 주장하거든요. 아빠는 회사 다니며 우리를 키우셨는데 아무래도 혼자 자매를 키우는 게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릴 때 살던 곳과 친가와 외가 2곳 다 멀어서 조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혼자 힘들게 일하며 우리를 키우는 걸 양가 어른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언니나 저나 둘 중 하나를 보내라고 해도 아빤 거절하셨어요. 본인이 키울 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를 보내지 않았는데 아빠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저는 엄마가 없어도 아빠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아빠는 주말에 일을 나가지 않는 날에는 대청소하고 반찬도 직접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셨습니다. 고모가 그나마 제일 가깝게 살았는데 우리 자매에게 엄마처럼 대해주셨어요. 반찬도 자주 가져다 주시고 언니와 절 데리고 옷도 사러 가고 아빠가 남자라 아무래도 섬세함은 없었는데 여자들만 아는 그런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언니는 엄마가 없어도 그게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고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아빠는 엄마를 잊지 못해 매번 제사를 꼭 챙기고 엄마 생일도 챙기셨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며 키우는 게 여건상 힘드니까 혼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언니는 지금도 너무 선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선생님들도 언니한테 입을 모아 칭찬하고 언니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반대로 저는 매우 활발하고 장난도 많은 성격이었는데 저 때문에 언니가 초등학생 땐 대신 제 친구들에게 가서 사과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때는 저한테 엄마가 없다고 놀린 남자애를 때려줬던 거라 언니가 가서 사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언닌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주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 때리면 안 돼. 엄마 없다 소리 듣기 싫으면 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지만 제가 먼저 놀렸어. 나보고 엄마 없다고 뭐라 하잖아. 언니가 엄마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며. 부끄러운 건 아니지. 근데 그렇게 친구 때리면 나중에 우리가 불리해져. 언니 말 들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언니도 고작 초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언니지만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아빠는 우리 자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여자인 우리를 하나부터 10까지 챙기는 데에는 무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부분에 잘 해당하지 않는데 언니가 저를 다 챙겨줬기 때문입니다. 치마를 입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부터 속바지 입는 것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언니는 특유의 인내심 있고 조곤조곤한 말로 설명해줬어요. 물론 괄괄했던 저는 언니가 그렇게 알려줘도 매번 놀이터에서 남자아이들과 놀고 뛰어다니느라 무릎에 상처가 가득했고 옷에는 흙이 덕지덕지 있었지만요. 그런 저와 다르게 언니는 학교에서도 아주 모범생이었고 선생님들의 사랑도 받고 학교 교우 관계도 아주 좋게 중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명문고에 진학하라는 선생님들 말에도 언니는 아빠에게 부담 주는 게 싫어서 우리 동네에 있던 그냥 일반고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확히 이때부터 우리 가족의 고통이 시작됐어요. 아빠는 그래도 멀쩡한 회사에 다녀서 언니와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진 않았지만 반대로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죠. 그래서 언니를 공부할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은 해주지 못했고 아빠는 그걸 항상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고 언니는 자기가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 있다고 오히려 그런 아빠를 위로하며 고등학교 가서도 전교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런 언니를 질투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언니와 전교 1등을 다투던 언니였는데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박민영. 그 언니 이름인데 우리 언니를 지독하게 싫어해서 너무 괴롭혔거든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인데 언니의 체육복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거나 교과서를 몰래 버리거나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문제집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데 그걸 알고 언니가 학교에 문제집을 들고 가면 몰래 버리는 것도 너무 많았어요. 착한 언니는 그걸 알면서도 혼자 속상해하며 저와 아빠에겐 말도 하지 않아서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없는 걸 알고 언니에게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리고 교복을 일부러 잘라서 언니가 새로 교복을 샀던 횟수가 3번이 넘어요. 언니 성격이 저 같았으면 네가 뭔데 이러냐고 맞서 싸우기라도 할 텐데 언니는 착하고 조용해서 가만히 당하기만 했죠. 그런 언니의 성격은 박민영 언니의 심기를 더 건드렸는지 나중엔 책상까지 뒤엎었고 그걸 보다 못한 같은 반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께 말해서 나중에서야 모든 일이 밝혀졌죠. 그때 아빠도 학교에 가셨는데 저는 엄마 제사 때도 못 보던 아빠의 눈물을 그날 봤고 언니는 그런 아빠에게 미안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언니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걸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계셨는데 공교롭게도 박민영 언니 엄마가 학교 학부모의 회장이었고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학교에서 알아도 큰 조치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알게 된 뒤로도 언니는 괴롭힘 당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당연히 언니 성적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높은 성적이었는데 비아냥대며 괴롭히고 자꾸 교복을 사게 만드니까 언니가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터졌는데 언니가 울며 집에 왔습니다. 우리 언니는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절대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울면서 들어와서 너무 놀랐어요. 아빠는 회사 일이 바빠 야근하는 날이 많아 그날 없었는데 언니는 울며 덜덜 떨었습니다. 그날은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겨울이라 매우 추웠어요. 그런데 언니가 아침에 입고 나갔던 교복도 없고 목도리도 없고 무엇보다 길었던 머리가 한쪽이 짧아진 채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뭐야? 그 박민영 언니가 이렇게 만들었어? 연주야, 내가 성적 오른 게 화가 났나 봐. 나보고 왜 성적이 오르냐고 정신 차리래. 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야. 진짜 미쳤나 이것들이. 언니 이제 못 참겠어. 너무 힘들어. 다른 친구들도 나한테 잘해주면 괴롭힘 당할까봐 무서워서 못 다가와. 웬만하면 저에게 힘든 일을 절대 말 안 하는 언니는 서러웠는지 엉엉 울며 내일 학교 어떻게 가냐고 거실에서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며 발끝부터 머리까지 화가 차올랐습니다. 언니 앞장서. 당장 나와. 걔들 어딨어? 연주야, 그러지 마. 내가 안 괜찮아. 당장 일어나. 아니,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해. 저는 이러지 말라는 언니를 데리고 억지로 밖으로 나와서 무작정 그 언니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빨간 미끄럼틀이 있던 놀이터에서 우리 언니 교복 재킷을 들고 있던 박민영 언니가 보였어요. 저는 그냥 무작정 가서 교복을 빼앗고 그 언니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닥을 뒹굴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때렸어요. 언니가 저를 옆에서 울며 말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팼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가서 저는 당당하게 우리 언니가 저 언니들한테 먼저 괴롭힘 당했으니 피해자는 우리 언니라고 말했고 중학교 선생님부터 언니가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죄다 경찰서에 오게 됐습니다. 아빠도 회사에서 일하다 달려오고 그 박민영 언니 엄마도 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엄마 없는 거 이렇게 티내니? 넌 어린애가 무슨 언니들을 때려? 아줌마 딸은 엄마 있어도 우리 언니 괴롭히잖아요. 저는 적어도 엄마 없어도 그렇게 친구들 이유 없이 안 괴롭히는데요? 뭐?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뭐요? 아줌마 딸한테나 뭐라 하세요. 못 배운 거 당신 딸이잖아. 거기 그만하세요, 아줌마, 학생! 경찰 아저씨가 말릴 정도로 경찰서에서도 저는 절대 지지 않고만 썼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언니를 건드는 사람이 없었다면 해피엔딩이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언니는 박민영 언니의 엄마 입김 때문에 학교를 더 다니는 게 전보다 힘들었습니다. 언니는 결국 제 발로 자퇴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울며 저 때문에 그런 거냐 물었더니 언니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우리 연주 덕분에 언니가 그래도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자퇴하는 건데? 너 없었으면 언니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잤을 거야. 아빠도 제가 언니들을 가서 때렸던 걸 혼내지 않았고 언니는 비록 자퇴하게 됐어도 자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게 진짜 힘들었던 터라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도 자퇴하게 됐을 거라고 언니는 저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저 때 놀이터 바닥을 뒹구느라 제 팔에 돌멩이가 박혀 아주 깊은 상처가 생겼었는데 그 상처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네요. 그날 당시에는 너무 화나서 상처가 난 줄도 몰랐는데 아빠가 그걸 보고 박민영 언니 엄마에게 내 새끼 팔 보라고 달려들어 경찰서에서 쫓겨났거든요. 아빠는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끼리는 서로 이렇게 뭉쳐야 한다고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무튼 그 사건으로 인해 언니는 자퇴하고 저는 고등학교를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로 가게 됐어요. 언니가 다니던 학교는 선생님들 시선 때문에 가지 못했고 옆에 있는 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아빠가 발령이 나서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역을 떠나니 언니도 그동안 불안했던 감정이 해소되어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적응도 잘했어요. 서울이라 검정고시 학원도 많아 제가 학교 갈 때 언니는 학원으로 가서 공부했고 금방 검정고시를 딸 수 있었죠. 바로 대학 준비를 해서 무려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교대에 진학한 언니는 제가 이유를 물어봤었어요. 그러자 언닌 교사가 돼서 자기처럼 부모가 없거나 왕따당하는 학생을 도와주고 싶다 말해서 이유조차 우리 언니답다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는 담을 쌓아 친구들과 놀기 바빴던 저는 오히려 제가 위에 말했던 사건을 겪으며 공부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네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언니가 공부를 매우 잘해서 언제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저는 언니 도움을 매우 많이 받았어요. 남들은 학원 다니고 과외 선생님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언니에게 과외받으며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게 됐다고 하자 고향 친구들은 매우 놀라워했는데 그 반응이 재밌어서 소식을 알리며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제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무려 성형이었습니다. 쌍꺼풀이 진하게 있는 아빠와 언니와 달리 저는 무쌍이라 아빠를 졸라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됐어요. 아빠는 제 눈이 엄마 눈과 똑같다며 아주 예쁘니까 성형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완고한 눈빛을 보고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성형까지 하고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열심히 놀았어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며 장학금 타서 다니던 언니와 달리 저는 노느라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언니는 대학을 다니며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졸업해서 임용고시도 한 번에 합격해서 바로 어린 나이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발령난 학교에서 형부를 만났는데 형부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유는 그냥 남자 언니였거든요. 성격이 둘 다 똑같았는데 너무 착해서 결혼 준비를 하다 무리하게 결제해도 그러려니 하는 걸 보고 속이 터져서 제가 대신 백화점에 가서 따져줬습니다. 아빠는 우리 언니가 엄마가 안 계시니 형부네 집안에서 반대할까 걱정했는데 형부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도 잘 자란 언니가 너무 대견하다고 반기셨어요. 언니의 첫 남자친구가 형부였던 것과 달리 저는 대학을 다니며 남자친구를 10명도 넘게 만났습니다. 대학을 누구보다 즐기던 저는 쉴 새 없이 노느라 학점도 챙기지 않았는데 그 점에 대해선 후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대학 간판이 좋아 졸업하고 바로 취업도 했는데 누구나 아는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학점은 좋지 않아도 활발한 제 성격을 면접에서 보여드렸더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 저는 지금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팀에 있던 제 사수였는데 제가 입사하던 첫날 저에게 첫눈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겉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만나게 됐는데 생각보다 남편은 더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랐던 점은 바로 남편 고향이 제 고향과 같았다는 점입니다. 고향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죠. 다행히 남편이 저보다 1살 많아 언니와도 저와도 같은 학년이 아니었고 남고를 나와서 그 사건은 모르더라고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시부모님 보러 가기 전에 그 사건을 말했더니 박장대소하며 제게 대단하다고 해줬습니다. 자기 진짜 대단하다.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언니들한테 그러기 쉽지 않잖아. 그냥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 감히 우리 언니를 자꾸 괴롭히는 게 너무 싫었지. 시부모님 뵈러 갔을 때 다행히 두 분은 제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결혼 허락을 바로 해주셨어요. 워낙 밝고 특히 어른들에게 먼저 잘 다가가는 터라 가자마자 애교를 부렸더니 특히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언니가 있던 저와 달리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1살 어린 도련님이었죠. 서울에서 대학 나왔던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우리 고향 옆에 있던 광역시 대학을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아빠와 언니는 우리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제가 형부 성격이 언니와 똑같아서 놀랐었던 만큼 언니는 제 남편을 보고 남자 이연주라고 하더라고요. 양가 반대 없이 우리는 결혼 준비를 순조롭게 하고 직장 옆에 신혼집을 얻게 됐습니다. 언니와 제가 둘 다 결혼하니까 집에는 아빠가 혼자 계셨는데 그래도 언니도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서 아빠를 자주 뵈러 갔어요. 결혼했으니 각자 남편도 데리고 갔는데 덕분에 언니와 제가 둘 다 집에 가면 집이 굉장히 북적거렸습니다. 제가 장난스럽게 아빠에게 재혼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면 아빠는 됐다고 했죠. 남편과 저는 신혼생활을 매우 재밌게 보냈는데 둘 다 해외여행이 취미라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기를 가지는 계획도 뒤로 미뤘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져서 낳았는데 조카는 딸이었습니다. 너무 예뻐 몇 번을 보러 갔나 몰라요. 언니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조리원 퇴원하고도 언니네 집 가서 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워낙 어릴 때 받았던 게 많아서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죠. 딸은 형부를 똑 닮았는데 제가 봐도 참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조카를 자주 보러 가면서 우리의 생활을 충분히 즐겼어요. 시부모님도 아이는 준비가 되었을 때 낳는 게 좋다고 우리가 준비되면 그때 낳으라고 하셨죠. 근데 그렇게 남편과 행복하게 해외여행도 즐기며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퇴사를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황당했는데 억울해서 사연이라도 말해보자면 저는 사내연애로 결혼해서 직장에서 이미 우리가 부부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특히 같은 팀이라 더 유명했는데 새로운 신입사원이 제 남편에게 호감을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 남편 유부남이라고 말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당돌하게 들이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좋게 말했는데 2번이나 말해도 남편에게 밤에 전화하고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속으로 이연주 정신 차려 여긴 학교가 아니고 회사야 되뇌었지만 거슬리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선을 그었고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부부라는 것을 다 티냈는데 그 신입사원은 여전히 들이댔어요. 언제는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최대한 좋게 말한 적도 있어요. 지원씨, 이 사람 유부남이에요. 저 모르는 거 아니죠? 저 이대리예요. 우리 다 얼굴 보는 사이인데 그만해요. 지금 그런 행동 뒤에서 말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그런데 신입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회사에서 눈치를 주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뻔뻔하게 들이대는 모습을 보고 결국 저는 제 성격대로 그 신입에게 가서 미쳤냐고 한 소리를 크게 퍼부었고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중학생 때처럼 머리채 잡고 바닥에 뒹굴 순 없었지만 그래도 남의 남편에게 뭐 하는 거냐고 따지며 정신 차리라고 쩌렁쩌렁하게 한 소리 했죠. 황당했던 건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신입사원은 사랑이 죄냐고 오히려 따지더라고요. 아니, 이 대리가 왜 퇴사해? 지원 씨가 나간다니까 그냥 좀 버텨. 몇 주 지나면 사람들 다 까먹을 거야. 팀장님은 제가 퇴사한다니까 말렸는데 안 그래도 사내 연애가 사내 부부로 되고 일하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터라 아쉬움 없이 퇴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직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게 그동안 쉬지 않고 회사 생활을 했으니 좀 집에서 쉬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아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가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한 번에 찾아와 줬는데 저는 입덧도 전혀 없었고 임신해도 몸이 멀쩡했어요. 병원에서도 저 같은 몸은 축복받았다고 할 정도로 평화로운 임신 기간을 보냈는데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는 직접 오셔서 반찬을 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시댁복은 많은데요. 시부모님은 서울에 오셔도 웬만하면 자고 가지 않으려고 하세요. 아무리 괜찮다 말해도 절대 자고 가지 않고 저 불편할까봐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언니 자식도 딸이고 제 자식도 딸이라 아빠는 우리 집에 아들 유전자는 없는 것 같다고 웃었죠.
언니는 제가 딸을 낳으니 너무 좋아하며 조카가 입던 옷을 다 물려줬어요. 비싸게 산 유모차도 물려주고 제가 조카한테 해줬던 것처럼 많이 반겨줬죠. 저는 원래 성격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하는 성격이라 고향에도 자주 가서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며 우리 딸 보여주기도 하고 시댁에서 자고 오기도 했어요. 남편 없이 어떻게 시댁에서 자냐고 신기해하는 사람 많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고향 친구들 만나서 퇴사하게 되었던 사연을 얘기해주니 이현주 성격 어디 안 갔다고 깔깔대는 모습을 보며 서울과 지방을 오갔습니다. 그렇게 이직은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련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래보다 살짝 늦게 결혼하는 터라 남편이 걱정 많았는데 도련님은 우리 고향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고 했어요. 남편과 시댁에 내려가서 도련님과 결혼할 예비 동서를 만나게 됐는데 저는 그 동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여러분 계실까요? 네, 바로 예비 동서는 박민용 언니였어요. 어렸을 때 제가 머리채 잡고 뒹굴었던 그 언니요. 우리 언니를 자퇴하게 만든 그 주인공이 예비 동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그 언니 보자마자 달려들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당황하니까 오히려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웃으며 떠들고 인사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화면 너머로 보는 느낌 들고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웃긴 건 저는 그 언니를 기억하는데 그 언니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지 생각했더니 이유는 제 성형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가기 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수술로 저는 눈매 자체가 바뀌어서 완전 다른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러고 20년 정도가 지나기도 했으니 얼굴이 변해서 못 알아봤나 봐요.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그 언니가 당연히 기억났죠. 저는 그런데 그 언니의 얼굴도 얼굴인데 직업 듣고 너무 놀라 아이가 보채도 달래주지도 못했습니다.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놀라 사고회로가 정지됐습니다. 속으로 사실 그 자리에서 모든 얘기를 까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속도 위반으로 도련님의 아이를 결혼식도 전에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하게 된 상태였대요. 그 언니 배 안에는 이미 5개월이나 지난 태아가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오히려 반기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주 사랑이 엄청나신 분들이라 우리 딸이 태어나더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연달아 온다고 좋아하셨거든요.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시는 시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던 게 눈에 선한데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또 도련님이 결혼하지 않겠다 해서 시어머니가 특히 걱정이던 상태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된 거라 마음 바꿀까봐 시어머니는 벌써 예식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부모님의 충격을 위해 일단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 세상 모든 아이는 소중하게 느껴져 일단 참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언니를 용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언니를 자퇴하게 만든 사람인데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죠. 용서하며 입을 다문 것이라기보단 일단 지켜보자는 의미가 컸어요. 친언니한텐 그 기억 자체가 나쁜 기억이라 말하지 못했고 아빠한테만 살짝 말했는데 아빠도 세상 참 좁다 하더라고요. 남편에겐 말했다가 괜히 시부모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나고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결혼식에서 동서 어머님을 뵀는데 그 얼굴을 보니 저한테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어 놀랐습니다. 눈도 마주쳤는데 절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피해자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게 있지도 않으니 당당하게 있었어요. 아기는 성별이 아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딸과 성별이 다르니 시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이라 더 좋아한 것보단 둘 다 있으니 좋아했죠. 너무나 좋아하시는 시부모님 보며 세상 살며 이렇게 참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혼자 얼마나 돌을 닦았나 몰라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전처럼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개과천선하여 다른 사람이 됐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동서는 제 정체를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 자꾸 제 심기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본인의 직업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자꾸 저한테 우리 딸을 키우는 육아 방식에 대해 참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서연이 저런 행동 초기에 잡아야 돼요. 저러다 큰일로 번지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제 딸이니까 남편이랑 알아서 할 거예요.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아니, 그냥 저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선 제가 전문가니까요. 기분 안 나빠요. 그리고 우리 친언니가 초딩 선생님이라 그런 조언은 이미 많이 받고 있어요.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마냥 바보도 아니고 저는 동서가 밉게 행동할 때마다 받아쳤는데 동서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은근 저를 살살 긁기 시작한 것을 보며 저는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손윗 사람이고 자주 보지 않으니 그걸로 버텼어요. 슬프게도 서방님은 그렇게 능력이 좋지 않아 자가를 마련할 돈이 없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 부부와 같이 사는 시부모님을 위해 함구했죠. 동서 얼굴 보기가 싫어 시댁에 자주 내려가지 않으니 시부모님은 걱정하셨고 그래서 명절이나 생일 땐 무조건 내려갔는데 동서는 저를 시간이 지나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이 웃긴 얘기를 고향 친구들에게 털어놨는데 고향 친구들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러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추석이었고 명절이라 남편과 저는 미리 하루 전에 시댁을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유독 사과를 좋아하셔서 일부러 내려가다가 사과가 유명한 지역에 가서 몇 상자 샀는데 동서는 그걸 보자 자기 친정에 한 박스 가져다 줘도 되냐 묻더라고요. 저는 마음 같아선 네가 뭔데 가져가냐고 하려다가 딸도 있고 시부모님 눈도 있으니 그냥 대답하지 않고 남편에게 넘겼는데 남편은 그 얘기를 모르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어머니와 저는 셋이 앉아서 전을 굽고 있었는데 동서가 자꾸 제가 만든 전을 보고 쿡쿡 웃는 거예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웃음 아시죠? 비웃듯 웃길래 저는 그런 걸 또 참지 못하니까 거기서 한판 하게 됐습니다.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웃으세요? 네? 아, 기분 나쁘셨어요? 그냥 형님 만드는 거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애들 생각이 나서요. 제가 지금 4살보다 못하다는 건가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냥 귀여워서 그런 건데. 너희 왜 그러니? 얘, 그래도 첫째가 손이 사람인데 그러지 마라.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중재할 정도로 저도 뾰족하게 나갔던 건 맞아요. 제가 사연을 제보하니까 이런 싸웠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겐 이러지 않아요. 오해 말길 바랍니다. 저 친구도 많고 사교성도 좋아서 회사 다닐 때도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다만 상대가 우리 언니를 괴롭혔던 사람이니 저랬던 겁니다. 어쨌든 동서는 끝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속으로 지금이라도 말할까 말까 진짜 1000번 고민했어요. 다행히 남편까지 부엌으로 와서 저를 달래주어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영향도 큰데 우리 딸이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참지 않던 저라도 아이 앞에선 참게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놨더니 친구들은 제 성격상 아예 안 참는 건 무리지 물어봐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동서는 이전까지는 제 나이에 대해 몰랐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나이를 알게 됐어요. 다음 설날이 되자 동서는 제게 자기가 저보다 2살이 더 많은 걸 아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모를 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다 대답하고 넘겼어요. 그 뒤로도 알게 모르게 신경전이 계속됐는데 시부모님 앞이니까 꾹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너무 짜증나서 결국엔 남편에게 동서가 우리 언니를 괴롭혀서 자퇴시킨 그 사람이라는 걸 말하게 됐어요. 남편은 믿을 수가 없다고 소름 돋는다고 말하며 제게 시부모님에게 말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고민 중이야. 아무래도 알게 되시면 놀라실 것 같은데 요즘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해주다니 고마워. 남편은 제가 말하지 않겠다니까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당연히 동서에 대해 실망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아무래도 말하게 되면 집안에 큰일이 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조심스러웠던 거죠. 저는 남편 마음은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부모님이 제게 조금이라도 못해주셨거나 차별하시거나 그러셨으면 당장 폭로하고 연은 끊었을 텐데 시부모님은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거든요. 친구들을 봐도 저같이 시댁 잘 만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와 딸에게 지극정성이라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생각했어요.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동서는 제 속을 박박 긁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참을 인을 새기며 화장실에서 심호흡하고 적당히 받아치며 상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셔서 남편이 휴가를 내고 저와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하루 자고 올 예정이었죠.
그래서 짐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다 저는 딸이 좋아하는 인형을 하나 못 챙겼습니다. 그 토끼 인형은 딸 애착 인형이었고 그게 없으면 딸은 쉽게 잠들지 못하는데 이런 현상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도 어린애들은 그러기 쉬우니까 오히려 일부러 뺏지 말라 하기도 했고 남편과 저는 도덕적인 게 아니라면 저런 것쯤은 이해해주자라는 주의라 충분히 딸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무튼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다 챙겼다고 생각해도 꼭 한 개씩 빼먹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겼다 확인하고 출발했는데 애착 토끼 인형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시댁 도착하고 자기 직전에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딸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저와 남편은 그런 딸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달래면 금방 그치는 아이라 조금만 안아줘야지 생각하고 열심히 달래고 있었는데 동서가 옆에 오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형님은 그걸 가만히 달래세요? 그렇게 고집대로 하다가 애 성격 망쳐요. 뭐라고요? 우리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동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공짜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형님. 왜 이렇게 제가 말할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우리 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왜 자꾸 우리 딸한테 관심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동서 아들이나 발달 과정 잘 보세요. 지금 말도 잘 못하던데. 뭐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결국 저는 또 동서와 한밤중에 싸우게 됐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이 와서 우릴 말리는데 저도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이 집을 잠시 비웠던 터라 저도 그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싸우니까 우리 딸과 동서 아들도 덩달아 울음이 터졌고 서방님과 남편이 옆에서 열심히 말려도 끝까지 저는 제 할 말 했어요. 절 건드는 건 넘겨도 감히 우리 딸한테 뭐라 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사실 막상 동서 아들이 발달은 훨씬 느렸던 게 사실이에요. 무슨 자신감으로 저한테 저러는 건지 좋게 이해해보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겨우 저를 말려서 진정하고 씩씩대며 잠들고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앞에선 저도 최대한 성격 누르고 잘하려고 하거든요. 밥 다 먹고 시부모님은 등산 가신다며 나가셨고 제게 서울에 잘 올라가라며 고구마와 각종 나물을 바리바리 챙겨주신 모습에 감동해서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서방님과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잠시 다녀온다 나갔고 동서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길래 혼자 열심히 부엌과 차를 왔다 갔다 하며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먼 길을 가야 해서 아이 먹일 간식도 챙기고 아주 바빴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서가 부엌에 등장하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어젯밤에 사건도 있어서 전혀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대꾸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동서 말에 어이가 없어서 또 굳게 됐어요. 아니 근데 형님 너무 저 안 좋게 보지 말아주세요. 가족이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형님이 날 너무 안 좋게 보네. 그건 제 맘이고요. 근데 왜 반말이세요? 아니 내가 더 나이 많은 거 형님도 알잖아. 그냥 언니 동생 하면서 둘이 잘 지내자. 둘만 있을 땐 말 놔도 되지? 동생? 여러분, 저는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젯밤에 동서와 이미 한바탕 했으니 이번 아침에 시비를 걸어도 그냥 꾹 참고 서울로 빨리 도망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말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집에 딸이 없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년아, 미쳤냐? 너 따라와.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성격 나오게 하네. 뭐? 너야말로 미쳤니? 동서는 역시나 본인 성격을 숨기지 못하고 지지 않고 제게 따졌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동서를 끌고 아무도 없는 창고로 데려왔어요. 역시나 본인 성격을 드러낸 동서는 저에게 어린 게 봐줬더니 지가 누군지 아냐 따지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앞에서 날뛰는 동서를 향해 한번 웃어주고 제 팔을 걷어서 흉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거 뭔지 알아? 내가 중학생 때 우리 친언니 괴롭히던 년들 찾아가서 머리채 잡고 뒹굴었거든. 그때 생긴 흉터가 지워지지도 않더라. 근데 당연히 뭐 숨겨야 할 흉터는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숨겨야 되는 건 우리 언니 자퇴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지. 혹시 너? 그래,
나 네가 교복 자르고 머리 자르고 괴롭히던 이현정 동생 이현주야. 박민영, 내가 네 이름 잊었을 것 같아? 참고로 내가 그렇게 말하던 초등학교 교사인 언니가 네가 괴롭혔던 이현정이야.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동안 성격 참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기회다 싶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느꼈죠. 앞으로 나한테 육아 관련이든 뭐든 뭐라 참견하기만 해봐. 당장 시부모님한테 네 과거 말할 거야. 아니, 시부모님뿐만 아니고 서방님한테도 말할 거야. 알겠어? 내가 미안해. 제발 말하지 마. 나 진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진짜야. 야, 내가 손이라고 몇 번 말해. 존댓말 해. 맞아. 아니. 맞아요. 죄송해요, 형님. 제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쥐 죽은 듯이 살게요. 그렇게 저한테 빌빌 기는 동서를 보니까 어렸을 때 사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놀이터에서 뒹굴다가 경찰서에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가족이 돼서 창고에서 이러고 있다니 세상 좁아도 너무 좁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빌빌 기는 동서를 보며 시부모님을 기다렸다가 동서 정체를 밝히려 했습니다. 근데 문득 저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말하지 않고 언제 말할지 겁주는 게 동서 같은 사람에겐 최고의 복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랑 서방님이 돈을 못 벌어서 시부모님이 아이가 크면 독립시켜주겠다고 해서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잘 보여야 하거든요. 말이 나와서 말하자면 경찰서에서 저한테 엄마 없다고 뭐라 했던 동서네 엄마는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동서 집안은 언니가 자퇴하고 우리가 서울로 뜨고 나서 대차게 망했대요. 이래서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집이 망해서 돈을 왕창 잃고 난 뒤 동서는 성적이 점점 떨어졌고 원하던 대학도 가지 못한 채로 고향에 남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지역에 있던 전문대 들어가서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따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됐던 거죠. 뿌린 대로 돌아온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우리 언니에게 엄마 없다고 자기 딸이 괴롭힌 것을 당당하게 감싸며 뭐라 했던 동서의 엄마는 집안이 망해서 충격에 알아눕기까지 했단 말을 듣고 얼마나 웃겼나 몰라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아프단 소리를 들어도 전혀 안타깝지 않고 통쾌했습니다. 무튼 저는 아주 통쾌한 마음으로 집을 나가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자꾸 제가 실실 웃으니까 남편이 무슨 좋은 일 있냐 묻더라고요. 우리가 차에 타서 문을 닫기 전까지 동서는 제 눈치 보느라 바빴거든요. 여보, 나 결국 내 성격 못 참고 그대로 말했어. 내가 이현정 동생 이현주라고. 뭐? 잘했어. 언젠간 밝힐 거였잖아.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릴 거야? 일단 아니? 하는 거 봐서? 그래. 원래 그런 건 쥐고 흔드는 게 제일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난 이제 여보 마음 편한 대로 행동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내가 진짜 남편이랑 시부모님 복은 진짜 남부럽지 않게 타고났어. 남편도 제 맘과 같았는지 제게 밝히고 싶을 때 밝히라고 해줬어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괜히 시댁에 가서 진지한 척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동서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한가 싶다가도 우리 언니가 당했던 걸 생각하면 자꾸 그런 장난을 치게 됐죠. 언니에게도 박민영이 내 동서로 들어왔다고 했더니 착한 언니는 이미 용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지만 진짜 천사 아닌가요? 물론 제 마음이 편한 대로 행동하라고 하긴 했지만 우리 언니는 자기가 교수가 되면서 다 용서했다고 해요. 언닌 그러면서 저에게 때로는 용서가 최고의 복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언니와 달라서 동서 반응을 즐기고 있죠. 하지만 역시 동서는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동서는 제 눈치 보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으니 또 속이 편해졌는지 은근 뼈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라 싶어서 말할 타이밍 노리고 있던 와중에 드디어 시부모님이 서방님 부부에게 독립할 돈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날은 설날이라 가족끼리 다 모여있던 날이었어요. 전날에 내려가서 미리 준비하려고 남편하고 정신없던 와중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형님한테는 얼마 주셨어요? 첫째 땐 자기들 돈이 더 많았지. 둘 다 탄탄한 기업 다녔잖아. 형님은 결혼할 때 돈을 그래도 좀 들고 왔나 봐요. 그랬지. 그래서 첫째네는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살았어. 동서는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부엌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지원해줬는지 묻더라고요.
그걸 바로 제가 듣게 됐고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마지막에 들린 동서의 말에 저는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주버님 돈으로 살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가서 돈이라도 버는데. 에이, 살림 잘하는 애한테 왜 그래? 그러지 마라.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조언 같은 거 해주려고 해도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건데. 자기는 나가서 돈 버는데 제가 집에서 남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안 이꼬웠는지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제 험담을 하며 이간질을 시작했죠. 훌륭한 우리 어머니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지만요. 신나게 제 욕을 하는 동서에게 다가갔더니 동서는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깨닫고 시어머니에게 태연하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혹시 기억하세요? 저 이 상처 어떻게 생겼는지요? 왜 우리 언니 괴롭힌 애 때리다가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형님! 아유, 깜짝이야. 넌 왜 소리를 질러? 어머님,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그거 동서예요, 어머님. 우리 언니 괴롭힌 사람 이름이 박민영이고 바로 동서가 그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말 그대로 제 말에 시댁은 왈칵 뒤집혔습니다. 서방님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었는지 동서에게 진실을 요구했고 결국 동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저에게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방님은 배신감에 몸을 부들거리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고 집안은 쑥대밭이 됐어요. 밝히지 않고 살 수도 있었던 것을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동서는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참하고 착한 이미지로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더라고요. 우리 언니를 괴롭혔던 내용을 구구절절 시부모님 앞에서 말하니 동서는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동서에게 집을 못 주겠다고 대놓고 말씀하셨고 더해서 꼴도 보기 싫으니 너희 부부는 나가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 직업이 고등학교 교사거든요. 교사로 근무하시며 그런 비행 청소년을 누구보다 싫어하셨던 시아버지는 동서의 정체를 알고 말 그대로 내쫓았습니다. 결국 오갈 데 없는 동서는 친정집에 가서 있었는데 열심히 시부모님께 빌고 있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하셨고 저는 더 통쾌하게 이 사건을 마무리했답니다. 언니에게 말했더니 본인은 용서했지만 그래도 너무 수고 많았다고 역시 동생밖에 없다고 했어요. 저는 뿌듯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통쾌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